다음번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82살 먹은 남자 환자분이고요. 뇌경색 재발로 의뢰가 되었습니다. 과거력에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환자는 2007년도에 한번 뇌경색이 있었고, 그 후로 듀얼 안티플레이트레이트 에이전트를 아스피린 플라빅스 2개를 먹고 있었고요. 그 후에 환자는 이제 당뇨 고혈압을 오래 앓아서 그런지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아오고 있고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사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오래된 뇌경색 병변과 새로운 뇌경색 병변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요번에 뇌경색으로 왔을 적에는 보시는 것처럼 심방세동이 바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환자가 이틀이 지나서, 그러니까 뇌졸중이 있어서 급성기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뇌졸중 치료만 하고 있는데 또 다다음날 되니까 아침에 동일동으로 또 저절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번에 또 그날 저녁에 또 보니까는 또다시 심방세동이 생기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동일동으로 돌아오고,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이렇게 변화무쌍한 환자입니다. 아직까지는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심방 조기박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 사람은 2013년부터 저희 병원에 다녔는데 6년 동안 저희 병원 다니면서 투석을 하고 있었고, 심전도는 11번, 홀터는 2번을 찍었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예를 들면은 환자가 투석을 하러 오면 보통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한 번, 끝나고 한 번, 최소 3번, 그리고 중간에 뭔가 불편감이 있다거나 하면은 한두 번 더 체크를 해서 한 5번 정도까지도 의료인이 모니터를 꼭 달진 않더라도 펄스는 한 번 정도 만져볼 수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변화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발견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뇌졸중이 재발을 하면서 응급실에 오면서 심방세동이 발견되었고, 그리고서 응급으로 스럼벡토미를 하고 나서 바로 다다음날 아침에 특별한 처치 없이 또 동일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방세동이 숨어있는 서브클리니컬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을 이제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인데, 이 사람 심전도를 한번 예전 걸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이미 첫 번째 뇌경색을 경험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이때도 근데 그냥 찍은 심전도에서는 동일동입니다. 동일동이고, 근데 피파를 보시게 되면, 심방의 탈분국을 보여주는 피파를 보시게 되면 피파가 정말 작습니다. 정말 딱 이제 진짜 눈곱만하게 보여서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방 자체에 문제가 좀 있겠는데? 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여기서 돌아가 보게 되면 PR 인터벌. 우리가 이제 피파는 이제 워낙에나 파형이 작고 높낮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잘 모르기 때문에 P웨이브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심방의 탈분국을 의미하는 파라미터긴 하지만 PR 인터벌이에요. QRS의 시작점은 비교적 샤프하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PR 인터벌이라고 하는 숫자, 이거는 특히나 심전도 기계에서 자동으로 측정이 되어서 알려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막 돋보기 쓰고 막 자로 재가고 캘리퍼로 재고 하지 않으셔도 금방 심전도를 그냥 한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PR 인터벌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PV 듀레이션과 PR 세그멘트의 합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시긴 해야겠지만, PR 인터벌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심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심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PR 인터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심전도를 한번 쭉 보게 되면 PR 간격은 기계에서 자동으로 나온 숫자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78, 200, 208, 180, 190 이런 식으로 평균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해서 보면 이게 보더라인 정도로 약간 늘어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완전하게 기계에서 1도 방실 차단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170, 180, 190, 200 이 정도로 분포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환자는 또 홀터도 2번 했기 때문에 한번 홀터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환자가 저희 병원 처음 왔을 때 시행했던 검사에서 보게 되면은
액토픽, 에이트랄 프리머처 빛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105개가 관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5개짜리 런이 관찰되긴 하지만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다이어그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심방세동이 생기려면은 기질적인 리모델링과 트리거가 만나야 되는데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이트랄 프리머처 빛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에이트랄 프리머처 빛을 많지는 않지만 한번 그래도 모양을 한번 함께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아주 높낮이가 별로 없는 아주 작은 그리고 바이페이직한 피파를 보이고 있고요. 요런 피파도 있습니다. 피파를 보게 되면 요건 좀 빼쭉한 피파가 있고요. 요거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거는 위에는 내려왔다 올라가고 요거는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최소 세 가지 이상의 피파의 파형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에이트랄 프리머처 빛의 퍼센티지는 높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나타낸다는 것은 심방의 여러 곳에 스카가 또는 액토픽 그런 포커스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아마 좀 더 이 사람을 악착같이 추적을 했더라면 심방세동도 좀 일찍 발견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티코아굴레이션을 빨리 하면서 2차 예방을 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개짜리 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또 팔로우업도 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9개월 사이를 두고서 팔로우업을 한 건데요. 9개월 전에는 100개밖에 없던 에이트랄 프리머처 빛이 9개월 뒤에는 3,500개 정도 되고요. 런도 5개에서 9개까지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사이클 랭스, RR 인터벌의 간격도 좀 다르고 피파도 여기서 이렇게 빼쭉하게 티파 위에 얹혀 있는 놈, 뒤에 나와 있는 놈, 중간에 걸쳐 있는 놈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피파의 파형과 사이클 랭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클 랭스도 다양하고 RR 간격도 다양하고 파형도 다르고 커플링 인터벌도 다릅니다. 이렇게 좀 더 불규칙적인 디스오르가나이즈된 웨이브폼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이클 랭스의 베리에이션 변동폭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지속 시간이 30초가 안 된다고 해서 넌 다이그노스틱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실제로 유럽에서 시행한 그 내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이런 홀터에서 보이는 에이트랄 타키카디아를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설문조사,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설문조사긴 하지만 신경과 의사, 스트로크를 보는 신경과 의사들은 30초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질적으로 좋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임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었고요. 반대로 내과 의사들은 그런 30초가 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과 의사들보다는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은 좀 있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스트로크 있는 환자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보는 게 환자 케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